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딸아이는 양가 어머님들께서 교대로 돌봐주고 계세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요. 저희 딸은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보다 친할머니 댁에 가는 날을 더 좋아해요. 물론 엄마와 어머님 둘 다 손녀를 너무나 사랑해 주시지만 딸아이가 이러는 데에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친할머니 있는 집에는 딸아이가 좋아하는 사촌 언니가 있기 때문이죠. 바로 제 시누이의 딸이요. 조카는 9살이에요. 나이답지 않게 의젓하고 예쁘고 착하죠. 책임감도 강하고 철이 정말 빨리 들어서 저나 남편에게도 예의 바르게 잘하고 제 딸도 잘 돌봐주곤 해요. 저희 딸이 아직 어려서 솔직히 귀찮을 법도 한데 싫은 내색 한번 안 하고 잘 데리고 놀더라고요. 명절 때도 어른들이 음식하고 상 차리는 동안 언제나 조카가 제 딸을 돌봐줘요. 그래서 저는 시댁 가면 참 편해요. 제 딸이 조카처럼만 자라주면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조카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해요. 어린애가 너무 철이 일찍 든 것 같아서요. 시누이도 가끔씩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명절에 아이들 재워놓고 술 한잔 기울이며 얘기하다 보면 시누이는 어김없이 조카 얘기를 하며 눈물을 보여요. 언니, 내가 우리 수연이한텐 죄인이야. 애는 애다워야 하는데 수연이는 안 그래요. 지금껏 한 번도 떼쓴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힘들어 보이는 걸까요? 어린 수연이 눈에도 티날 만큼? 사실 조카는 아빠가 없어요. 시누이가 미혼모거든요. 제가 처음 시누이를 만난 건 시누이가 22살 때였어요. 당시 시누이는 풋풋한 대학생이었죠. 저는 남편과 동갑이고 25살에 회사에서 만났어요. 지금도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처음 남편에게 시누이를 소개받았을 때 시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배려심도 많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한참 멋부리는 거 좋아할 나이인데도 아르바이트 월급을 늘 부모님 선불이나 주변 사람들을 위해 쓰더라고요. 저도 그런 시누이를 제 친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언니처럼 챙겨주었어요. 남편 모르게 용돈도 챙겨주고 가방이나 신발을 사주기도 했죠. 시누이한테는 아깝지 않았거든요. 저는 남편이랑 3년을 연애했어요.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셔서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얼굴 붉힐 일이 없었어요. 결혼식을 몇 달 안 남겨둔 어느 날이었죠. 저는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갔어요. 그때 이미 자연스럽게 집도 드나들며 며느리 노릇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게다가 남편이랑 사내 연애를 했었으니 퇴근도 같이 하는 날이 많아서 퇴근길에 들러 밥을 먹곤 했거든요. 그날은 어머님이 갈비찜을 하셨다며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신 날이었어요. 남편과 함께 집으로 들어갔는데 평소와 달리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식탁에는 차리다 만 듯 수저 몇 벌이 놓여 있었고 가스불은 조리 도중에 꺼진 것처럼 냄비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죠. 그리고 거실 바닥에 시누이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이죠. 당시 시누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시누이의 모습에 전 놀랐어요. 남편이 먼저 나서서 물었죠. 엄마,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주연이 너는 왜 그러고 있어? 그러자 아버님은 한숨을 푹 내쉬시면서 잠시 바람 좀 쐬고 와서 얘기하자. 아버님은 밖으로 나가셨고 어머님은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다가가 달래드렸죠. 남편은 시누이한테 가서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그러자 시누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동그랗고 고운 얼굴이 눈물 범벅이 되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토끼처럼 빨개진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죠. 저는 너무 놀라서 어머님도 잊고 시누이한테 달려갔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시누이는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여셨죠. 주연이가 임신했단다. 그 순간 저도 남편도 아무 말도 못하고 벙찐 표정으로 시누이를 봤어요. 시누이한테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임신이라니요. 먼저 정신을 차린 건 남편이었어요. 아니, 미성년자도 아닌데 그게 뭐? 물론 갑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큰일 난 것도 아니잖아. 우선 애 아빠랑 상의를 해야지. 네 남자친구 연락처 좀 줘. 그러자 시누이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지우래. 자기가 돈 줄 테니까 지우래. 순간 남편도 저도 열이 확 받았어요. 어린애도 아니고 임신시켜놓고 무작정 돈으로 떼우겠다? 이게 말이 돼요? 그 자식 번호가 뭐야? 남편은 빨리 애 아빠 연락처를 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저도 애 아빠가 누군지 알아야 만나서 얘기하고 그쪽 부모님과도 상의할 게 아니냐고 남편을 거들었어요. 지우든 낳든 일단 어른들과 상의부터 해야 한다고요. 저랑 남편이 동시에 추궁하니 시누이는 결국 남자친구 연락처를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걸었죠. 누군가 전화를 받더군요. 남편은 숨을 고르고는 말했어요. 여보세요? 저는 주연이 오빠 되는 사람인데 좀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상대편 쪽에서 그러더군요. 주연이랑은 얘기 끝났습니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요. 주연이도 동의했고요. 그 말에 남편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야, 남의 귀한 동생 임신시켜놓고 돈 줄 테니 지우라면 다야? 사고를 쳤으면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냐? 남편이 소리를 높이며 화를 내자 상대방은 이내 전화를 툭 끊었어요. 그렇게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갔고 시누이의 통장에는 상당히 큰 금액의 돈이 입금되었어요. 단순히 수술비라기에는 몇 배는 되는 더 큰 돈이었죠. 시누이도 당황할 정도로요. 전 시누이를 데리고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런데 시누이가 울면서 그러더군요. 언니, 나 애기 심장 소리도 들었어요.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시누이를 보는 제 마음도 아팠어요. 결국 시누이는 시부모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어요. 자기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애를 키울 테니까 제발 낳게 해달라고요. 막내딸이 그렇게 울면서 비는데 어쩔 수가 없었던 시부모님은 결국 아이를 낳는 것에 동의하셨어요. 저희 결혼식도 시누이 안정기 접어들 때까지 몇 달 미뤄서 진행했고 시누이는 혼자 태교를 하고 조카를 출산했어요. 아이 아빠한테는 죽었다고 할 거예요. 절대 안 보여줄 거예요. 그래, 그렇게 돈으로 때우려는 무책임한 놈은 애 볼 자격도 없어. 시누이의 말에 저도 맞장구를 쳐주었죠. 시누이는 본인이 말한 대로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아기가 100일도 되기 전에 몸을 추스르고 회사에 복귀를 했어요. 근무 시간 동안은 어머님이 조카를 봐주셨고 퇴근 후에는 시누이가 육아를 병행했어요. 저도 시간이 날 때마다 조카를 돌봐주었고요. 사실 시누이가 출산을 한 뒤 남편이랑 몰래 아이 아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했었어요. 시누이 친구들한테도 물어봤지만 다들 아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결국 아빠가 누군지 알아내지 못했죠. 남편은 그놈이 눈앞에 나타나기만 하면 가만 안 둔다고 이를 득득 갈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퇴근길에 딸을 데리러 친정집으로 가는 중이었어요. 그때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지금 잠깐 집으로 와달라고 하셨죠. 어머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아서 무슨 일이 있나 싶었어요. 저는 친정엄마한테 전화를 걸어서 딸을 조금만 더 봐달라고 부탁드리곤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는 어머님이 혼자 계셨어요. 그런데 안절부절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더니 어머님이 제 손을 덥석 잡으시며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누가 집으로 찾아왔었어. 자기가 수연이 아빠 변호사라더라. 순간 너무 놀라서 네? 하고 소리를 크게 질러버렸어요. 어머님은 아직도 진정이 안 되시는지 횡설수설 하시며 설명하셨어요. 아까 낮에 양복배 입은 양반이 우리 집에 왔더라. 김누구 씨 변호사라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우리 수연이 이름을 말하면서 수연이 생부라고 그러는 거야. 조카는 시누이 성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까지 정확히 얘기하는 걸 보면 시누이와 조카를 아는 사람이 보낸 건 맞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은 입술을 달차기시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 변호사가 이상한 말을 하지 뭐니. 유언장을 집행해야 한다나? 그러면서 언제 시간을 내서 자기 사무실에 수연이랑 주연이를 보내달래. 그러면서 명함도 주고 갔어. 어머님이 제게 명함을 내미셨어요. 그 명함에는 법무법인이라는 단어와 함께 변호사 누구누구라고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 박힌 건 유언장이라는 단어였죠. 죽음과 깊게 연관된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뭔가 불길함을 느꼈거든요. 어머님, 이거 제가 그이랑 얘기해 볼게요. 일단 아가씨한테는 아무 말씀 마세요. 수연이도 아무 얘기 못 듣게 하시고요. 어머님은 알겠다시며
알아보고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친정들러 딸아이를 데리고 온 저는 남편이 퇴근하기만을 기다렸어요. 남편이 오자 저는 어머님께 들은 얘기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저와 똑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조카의 생부도 아니고 생부의 변호사가 찾아왔다고 하니 놀라는 게 당연하죠. 왜 직접 오지 않았지? 유언장 얘기는 또 뭐고? 하며 의아해했어요. 이거 아가씨한테 얘기해야 하나? 아무래도 아가씨랑 관련된 일인데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그런 놈 기억해봤자 좋을 거 하나 없을 텐데. 남편과 저는 그 문제를 두고 그날부터 몇 날 며칠 고심을 했어요. 그리고 결정을 내렸어요.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결정은 당사자가 해야 하는 일이라서 신우이한테 얘기하기로요. 그래서 신우이를 불러 얘기해 주었어요. 신우이는 예상대로 많이 놀라더군요. 그 사람이 직접 연락한 건 없었어? 그런 건 없었고 변호사 혼자 왔었다고 얘기했어요. 신우이는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였죠. 며칠 뒤 신우이와 저는 회사에 월차를 내고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당신이 김우진 씨 변호사시라고요? 신우이가 물었어요. 그러자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네, 제가 김우진 씨 변호사였습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다가 아니라 변호사였다라고 했어요. 과거형의 말에 신우이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는지 제 손을 꽉 잡았죠. 그런데 저랑 제 딸아이를 찾으신 이유가 뭐죠? 변호사는 서류 봉투를 하나 가져왔어요. 놀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침착하게 들어주세요. 김호진 씨가 몇 달 전에 사망하셨습니다. 갑작스런 부고에 신우이의 몸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저 역시 놀라서 신우이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김호진 씨가 남기신 유언장에 전 재산을 정주연 씨와 따님이신 정수연 양에게 상속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호진 씨 명의의 아파트도 정주연 씨 명의로 바꾼다고 남기셨고요. 신우이는 기를 쓰고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했어요. 그럼에도 몸을 미세하게 떨었죠. 변호사는 그런 신우이를 안쓰러운 눈으로 보더니 서류 봉투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편지 봉투였어요. 김호진 씨께서 유언장을 집행할 때 정주연 씨께 드리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읽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하길래 신우이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망설이다가 이내 편지 봉투를 뜯고 안에 든 편지를 꺼냈죠. 얼핏 보니 꽤 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신우이는 편지를 읽어내려갔어요. 그리고 신우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우이는 손에 얼굴을 묻고 오열하기 시작했죠. 제가 괜찮겠냐고 물으니 신우이는 제 어깨에 기대어서 한참을 울다가 언니, 나 이제 어떡해? 나 이제 어떻게 살아? 하고 울더군요. 저는 신우이 손에 들린 편지를 잡아채서 읽기 시작했어요. 편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어요. 지연아, 내가 못나서 미안하다. 너랑 헤어질 당시 부모님께서 아이랑 너를 포기하고 회사를 물려받으면 너한테 거액의 돈을 주겠다고 하셨었어. 그래서 우린 나이도 어리니까 차라리 너한테 그 돈을 주고 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내가 나쁜 놈이 되기로 하고 너랑 연락도 끊은 거야. 그런데 1년 뒤 내가 우리 아기까지 낳았다는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당장 너한테 가고 싶었는데 차마 그럴 수가 없더라.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회사에서 자리 잡고 꼭 너한테 용서를 빌려 가겠다고 다짐했었어. 그런데 인생 참 웃기더라. 열심히 사니까 그게 또 독이 되었는지 내가 암에 걸렸지 뭐니. 병원에서는 1년을 얘기하더라. 그런데 내가 악착같이 몇 년을 버텼어. 너랑 우리 딸한테 건강한 몸으로 찾아가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이거 쓰는데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 주연아, 너는 더러운 돈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미안하다. 그리고 우리 딸 잘 키워줘서 고마워. 대학 동기가 가끔 수연이 사진을 보내줬어. 딸은 너무 예쁜데 너만큼은 아니더라. 주연아, 나는 너밖에 없었고 지금도 그래. 내가 후회되는 게 있다면 죽는 순간에도 너와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거야. 정말 미안하고 우리 딸한테도 아빠가 정말 사랑한다고 전해줘. 사랑해, 정주연. 신우이는 작정한 듯 말했어요. 저 이 돈 못 받아요. 제가 어떻게 이런 돈을 받아요?
그리고는 정신을 놓은 사람처럼 울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바로 달려와 주었고 상황을 전해 듣자 역시나 할 말을 잃더군요. 시부모님들도 이야기를 들으시고 무척 놀라셨어요. 시누이는 한동안 알았어요. 며칠을 울면서 누워만 있어서 조카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시누이는 그 돈을 받지 않겠다고 했어요. 변호사에게도 그 뜻을 전했고요. 그런 시누이 마음을 돌린 건 뜻밖의 방문이었어요. 바로 조카 생부의 부모님들이었죠. 그분들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셔서 시댁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집에서 시누이를 보시자마자 두 분이 무릎을 꿇으셨죠. 우리가 그때는 어리석었어요. 무슨 자존심을 세운다고 있는 집 애를 만나라고 그렇게 아들을 몰아붙였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랑하는 여자랑 가정 꾸리고 살게 해줄걸. 그럼 스트레스도 안 받고 건강 나빠질 일도 없었을 텐데요. 호진이가 많이 보고 싶어 했어요. 그쪽 어머니가 울면서 그러시더군요. 시누이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기만 했어요. 전 그때도 지금도 그 사람 원망 안 해요. 그 사람 선택이었으니까요. 이제와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호진이가 남긴 것만 제발 받아줘요. 안 그럼 우리가 그 애한테 죄인이 될 거야. 당신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제발 받아줘요. 그날 시누이와 한참을 이야기하다 가셨고 결국 그 사람이 남긴 걸 받기로 했어요. 시누이는 아직 어린 조카를 위해 모든 일을 비밀에 붙였어요. 조카가 중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이야기를 해줄 거라고 했죠. 가끔씩 시누이는 조카 생부의 납골당에 찾아가곤 해요. 저도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납골당 안에 대학생 시절의 시누이와 찍은 스티커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 울며 웃던 시누이의 얼굴이 참 슬퍼 보였어요. 시누이는 딸아이를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 거라고 했어요. 딸아이에게는 자신이 세상 유일한 부모라면서요. 한없이 연약해 보이는 시누이도 엄마는 엄마인가 봐요. 아이를 생각해 힘을 내는 거 보니 말이죠. 시누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60대 여성이에요. 저는 아들과 단 둘이 사는 싱글맘이에요. 남편과는 아들이 돌도 되기 전에 이혼을 했어요. 이혼 사유는 남편의 외도였죠. 남편에게는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여럿 있었어요. 제멋대로 여기저기 씨만 뿌리고 다닐 줄 알지 여자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짐작도 못하는 인간이죠. 게다가 제 친정은 보수적인 집안이라 남편의 불륜을 참지 못하고 이혼을 하려 한다며 못마땅해 했어요. 참으면 다 살게 되는 거라더군요. 그래서 친정과 연을 끊었어요. 그렇게 저는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게 되었죠. 그렇다고 아예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에게 위자료로 받은 아파트와 결혼 당시 친정에서 받은 것도 있었거든요. 우선 아파트를 처분하고 작은 빌라를 얻어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죠. 일단 생활비는 아파트 판 돈을 쪼개서 충당했고요.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도 아이가 너무 어려서 그럴 수 없었거든요. 육아와 병행하며 공부를 했고 1년 만에 부동산 중개인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부동산 사무실을 차렸죠. 그게 벌써 30년 전 일이네요. 현재 저에게는 건물이 5채가 있어요. 제일 알짜인 한 개는 전체가 소아과, 내과, 정형외과 등 병원으로 꽉 찼어요. 다른 건물도 공실 없이 다 찼고요. 30년 동안 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다행히 부동산계에 인맥이 있는 파트너와 저도 사업 수완이 좋았던 덕에 부동산 투자에 성공을 했죠. 지금은 부동산 사무실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 팔자 좋은 여편네가 돈 많다고 지 자랑질 하려고 사연을 보냈나 하시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요즘 저에게는 정말 큰 고민이 있거든요. 바로 하나뿐인 제 아들 때문이죠. 제 아들만 생각하면 한숨부터 나와요. 제 아들은 30대 후반이에요. 대학은 어찌어찌
서울에 있는 사년제에 들어갔지만 졸업을 하고도 남들처럼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뭘 시작해도 1년을 넘기지 못했고 그럴 때마다 저는 아들과 심하게 싸웠죠.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가 있나요? 그래 건강하기만 하면 됐지 하면서 늘 포기하곤 했죠. 아들은 나이가 들어도 젊은 친구들이랑 어울리더군요. 자기가 나이 드는 걸 모르는 것 같았어요. 옷도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찢어진 청바지에 후드티를 걸치고 다니죠. 아들은 어느 날 갑자기 제게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어요. 혹시나 아들이 철이라도 들었을까봐 은근히 기대를 하면서 무슨 사업이냐고 진지하게 물었죠. 술도 팔고 커피, 와인도 팔고 피자도 팔 거고요. 분위기 좋은 가게요. 요즘 20대들이 그런 데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사진 찍기도 좋고요. 암튼 힙한 가게를 차릴 생각이에요. 술 팔면 술만 파는 거지. 커피랑 피자는 왜 같이 파는 거니? 엄만 너무 옛날 사람이라서 꽉 막혀서 뭘 모르시네. 요즘엔 하나만 팔아선 안 돼요. 믹스가 대세라고요. 도대체 뭔 소린지 못 알아들었지만 그래도 모처럼 아들이 해보겠다기에 전 아들에게 사업자금을 대주었어요. 우리 아들이 한번 꽂힌 건 꼭 해야 하는 고집불통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아들은 가게를 준비하더군요. 개업식 날 초대를 받아 가보았더니 아이고 머리가 띵 하더군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데를 좋아한다니 할 말은 없지만 암튼 제 눈에는 별로였어요. 인테리어비를 꽤 많이 썼는데도 가보니 벽이 온통 시멘트 칠에 벽돌이 다더군요. 그리고 가게 조명도 어두컴컴했고요. 고작 이따위로 꾸미느라 그 돈을 썼나 싶었어요. 엄마, 요즘은 이런 게 유행이라니까요. 나 참, 두고 보세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아들의 가게는 장사가 꽤 되는 것 같았어요. 장사가 적성에 맞는지 일도 열심히 했죠. 그리고 얼마 뒤 아들에게 여자가 생긴 것 같았어요. 물론 예전에도 아들은 여자를 많이 만나긴 했지만 이번에 만나는 여자는 전과 달리 좀 진지한 관계인 것 같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뒤 아들이 소개할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운명적인 여잔 처음이에요. 아이고 만날 때마다 운명이라더니 뭐하는 여자애니? 아들은 여자친구가 승무원이랬어요. 어떻게 만났냐고 물어보니 아들 가게에 놀러왔던 손님이었다고 합니다. 단골 손님이었대요. 여자가 엄청 예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한번 데려오라고 했어요. 밥이나 같이 먹자고요. 그렇게 저는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첫 만남이고 상견례 자리도 아니니 그냥 젊은 애들 가는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무조건 비싸고 예약제로 운영되는 데에 가야 한다고 우기더군요. 과하다 싶었지만 그러라고 했어요. 엄마, 우리 수연이는 음식도 유기농만 먹는단 말이에요. 아들의 말에 수연이란 그 여자아이가 좀 있는 집 딸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전 괜찮은 일식당을 예약했죠. 아들이 하도 여자친구 칭찬을 많이 해서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완전 공주병 말기 환자 같은 애를 데리고 왔지 뭡니까? 아들의 여자친구는 제 아들을 머슴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완전 마님과 머슴 관계더라고요. 그 애는 제가 앞에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더라고요. 속이 끓었어요. 귀한 내 자식이 철딱선이 없는 여자 비위를 맞추고 있는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그지 없었죠. 제가 그러라고 이날 이때까지 애지중지 키운 자식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아들은 입이 귀에 걸려있더군요. 저에게 연신 자기 여자친구 칭찬만 늘어놓았어요. 예쁘고 심성이 곱다나요? 심성이 고운 건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고 인물은 솔직히 정말 예쁘더군요. 아들이 반한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여태 소개받은 여자친구들 중에 얼굴은 1등이긴 했어요. 요즘 애들은 관리를 잘해서 안 늙는다고들 하잖아요. 제 아들과 동갑이었는데 그 나이 같지 않더라고요. 대형 항공사 승무원이라고 하는 걸 봐선 능력은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승무원 하려면 외국어도 잘해야 하고 인물도 나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수연이라는 애는 제가 예약한 일식당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음식도 깨작깨작 먹다가 젓가락을 놓더라고요. 보통 어른 앞에선 안 그러지 않나요? 아무튼 첫인상은 그닥 좋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혼할 사이도 아니고 그러려니 했죠. 그때만 해도 그 애가 제 며느리가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끔찍한 일을 겪을 줄 알았다면.
그때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반대하는 거였는데 그때는 제가 왜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는지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쉬지 않고 하더군요. 말한 것보다 더 예쁘지 않냐면서요. 근데 애가 너무 안 먹더라. 깨작깨작 새 보이도 아니고. 엄마, 요즘이 어떤 시대인데요. 남들보다 우월해지려면 식습관부터 바꿔야 한다고 수연이가 그랬어요. 말끝마다 수연이. 그래도 결혼은 좀 스터분한 아가씨랑 하는 게 어떠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전 무조건 수연이랑 결혼할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버럭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모습에 전 어안이 벙벙했어요. 제가 결혼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라고 하자 아들은 당장 결혼을 안 하면 분명 늑대 같은 놈이 채갈 거라고 조급해했어요. 게다가 아들은 이미 프로포즈까지 한 상태더군요. 가게 수입과 신용대출을 받아 백화점에서 알 굵은 다이아를 사서 선물을 했다네요. 그 말을 듣자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내 아들이지만 정말 한심하더군요. 너 그걸 엄마한테 왜 이제야 얘기하는 거니? 결혼 반지 한다고 대출까지 해? 수연이 친구들도 다 명품 브랜드로 결혼 반지 했다는데 내가 마누라 될 여자 기도 못 살려줘요?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기나 하는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애가 얼굴만 반반했지 당장 누가 채갈 정도로 조건이 좋지도 않았거든요. 수연이는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저희 아들과 동갑이었거든요. 걔가 제 아들을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놈이 아주 애간장이 다 녹아내리더라고요. 너 결혼은 무슨 돈으로 하게? 그건 당연히 엄마가 도와줘야지. 하나뿐인 아들 결혼식인데. 아무리 내 자식이라지만 지엠이 돈을 벌써 본인 걸로 생각하는 게 괘씸했어요. 전 아들한테 실망해서 화를 내고 말았죠. 제가 평소에 아들한테 화를 내는 성격도 아니거니와 아들도 제가 한 말은 잘 듣는 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아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결혼을 반대하자 마치 시위라도 하느냐 아들은 곡기를 끊었어요. 하루 종일 방구석에 틀어앉아 슬픈 노래만 듣더군요. 일주일이 넘어가자 더는 안 되겠더군요. 아들은 얼굴이 반쪽이 되었어요. 상사병이라는 건 말만 들었지 실제로 본 건 처음이었죠. 이러다가 하나뿐인 내 아들을 잡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연이네 부모님과 상견례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전 그렇게 편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아니더라고요. 사돈될 사람들은 정말 겉보기에도 평범해 보이지 않았어요. 장인 되실 분은 나이가 60이 넘었는데 백정장에 백구두에 색깔 들어간 선글라스까지 꼈더군요. 상견례 자리예요. 그나마 장모님 될 사람은 정상적으로 보였죠. 수더분하시고 교양도 좀 있고 말수도 적고요. 저희가 따로 모아둔 돈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딸 미모가 특출나서요. 직업도 항공사 승무원 아닙니까? 얘 좋다고 줄 선 남자애들 중에 재벌 3세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딸이 다 거절했죠. 대개 아드님은 행운아예요, 행운아. 사돈 양반은 자기네는 집에 돈이 없으니 우리 집에서 집이며 혼수까지 다 하라는 얘기였어요. 돈은 없지만 자기 딸 미모가 특출나니 돈이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는 식이었죠. 이런 황당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어차피 여자의 집에 뭘 기대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했죠. 어차피 할 결혼 입씨름하기 싫었어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차라리 결혼 후에 같이 살면서 맞춰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런데 며느리는 정말 까다롭더군요. 하나부터 10까지 구분구분한 게 없어요. 저는 경조사에 그렇게 큰 돈을 들이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자린고비 같은 사람도 아니지만요. 쓸 때는 쓰지만 명품이나 사치에 쓰는 걸 싫어하죠. 아들의 결혼식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차피 하루 하고 끝낼 거 가격 적당하고 품위 유지 정도 할 만한 예식장을 고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애는 저랑은 생각이 달랐죠. 엄마, 수연이 울고불고 난리 났어요. 나랑 결혼 안 한대요. 수연이 친구들은 다 5성급 호텔에서 했는데 어떻게 자기는 일반 예식장에서 하냐고. 그럴 바에는 접시물에 코 박고 죽을 거래요. 저는 호텔 결혼식이라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어요. 호텔 결혼식은 재벌들이나 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돈 한 푼 안 내면서 그런 것까지 바란대요?
전 일단 며느리를 데려오라 했어요. 세아가, 너 그게 무슨 말이니? 호텔 결혼식 말고는 안 된다니.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초라하게 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말이 안 통하더군요. 결혼 안 한다는 말에 아들의 얼굴은 죽상이 되었어요. 아들은 호텔 결혼식 강행하겠다며 가게로 담보대출을 받겠다고 했어요. 자식 이기는 부모 있나요? 전 이번에도 아들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호텔 예식장을 예약하고 나니 이번에는 웨딩드레스가 남았더군요. 며느리는 발리에 가서 웨딩 사진을 찍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은 하와이에 가서 사진 촬영을 하는데 자기는 그보다 싼 발리에 가서 하는 거라며 많이 양보했다면서요. 하지만 호텔 결혼식까지 한마당에 제가 불편한 티를 내자 며느리도 눈치가 있는지 제주도에서 하겠다고 양보하더군요. 그렇게 저희 아들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세아가 말대로 호텔 결혼식이 좋긴 하더군요. 주위 사람들도 아주 부러워했고요. 한 번뿐이니까 크게 해야 하는 건 맞는 말 같았어요. 아들 내외는 제가 재테크용으로 사둔 신축 아파트의 신혼살림을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며느리에게 한 약속이 있었어요. 딸이나 아들 다 좋으니 낳기만 하면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 꼭 주마. 저는 더 늙기 전에 손주를 보고 싶어서 내건 조건이었죠. 어차피 제 건물들 결국 아들에게 물려줄 것이지만 며느리가 빨리 자식을 낳으면 더 일찍 증여해줄 셈이었죠. 며느리도 자긴 애들 욕심이 많으니 많이 낳을 거라고 해서 저도 기대했어요. 그런데 웬걸?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저의 뒤통수를 칠 줄은 몰랐어요. 엄마, 1억만 해주세요. 그래야 엄마 손주 빨리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니? 며느리가 임신하면 몸매 망가진다고 싱가포르에서 대리모를 구한다고 했대요. 1억이면 된다나요? 며느리 친구 중에 그렇게 애 낳은 사람이 많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떤 친구를 사귀길래 이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나 싶었어요. 니들 몸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자기 자식을 남의 배에서 자라게 해? 그런 식으로 애 낳을 거면 난 한 푼도 줄 수 없다. 제 말에 아들은 풀이 죽어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한밤중에 아들이 울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제 말을 듣고 며느리가 가출을 했대요. 지가 뭘 잘했다고 그 꼬라지를 다 부리고 정말 황당해서 말도 안 나왔죠. 그때까지만 해도 며느리는 금방 돌아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며느리의 가출은 생각보다 훨씬 더 길었어요. 며느리는 친정에 머무르는 듯 했어요. 아들이 울고불고 애원을 해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네요. 3개월이 지나서야 며느리는 돌아왔어요. 전 그동안 아들의 원망을 들으며 온갖 마음고생을 다 했고요. 그리고 다시 얼마간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아들 내외도 잘 사는 것 같았고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 내외가 밝은 얼굴로 저희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어머니,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수연이가 임신을 했대요. 저는 기다리던 임신 소식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가 대리모니 뭐니 이상한 말들을 하긴 했지만 이제 정신을 차린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죠. 저는 며느리한테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뭐든 말하라고 했어요. 그러자 웬일인지 사양을 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며느리가 그렇게 사양하니 더 사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날 며느리를 외제차 매장으로 불렀어요. 그리고 가격 상관 않고 며느리가 원하는 외제차를 한 대 뽑아주었죠. 그리고 며느리를 위해 도우미를 불러주었고 전국 각지에서 몸에 좋다는 건 다 구해서 며느리한테 해먹였어요. 그리고 산 달이 다 되어갔죠. 시간이 점점 흐르자 손주의 성별이 궁금해지더군요. 며느리와 함께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이 애둘러 말하더군요. 축구를 잘하겠네요. 딸이든 아들이든 구분 없이 사랑하겠다 했는데 남자애라니 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며느리가 제게 눈치를 주더군요. 어머니, 그때 말하신 건물 말인데요. 언제쯤 해주실 거예요? 저는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준다고 했으면 줘야죠. 그 건물은 며느리와 태어날 손주의 공동명의로 해줄 생각이었어요. 그냥 제 이름으로 해주셔도 되는데. 어차피 그리 급한 일도 아니고 애 태어나고 출생신고하는 날 줄게. 내가 언제 딴소리 하는 거 봤니? 제 말에 며느리 얼굴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 표정에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며칠 뒤에도 며느리는 제게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기왕 줄 거 그냥 자기한테 건물을 빨리 주면 안 되냐고요. 마치 똥 마려운 개 마냥요. 며느리의 말대로 미리 증여를 해도 상관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람이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불길하더라고요. 가장 큰 의심은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에 있었어요. 며느리는 가출하고 난 뒤로 다른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며느리가 철이 들었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며느리의 전적을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소리죠. 전 결국 흥신소에 의뢰했어요. 며느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그 사이 며느리의 산딸이 임박했어요. 저는 최고급 산후조리원까지 예약했죠. 며느리는 순산을 위해 미리 입원을 했어요. 며느리는 출산을 위해 분만실에 들어갔어요. 저는 로비에 앉아서 시계만 보고 있었죠.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흥신소더군요. 사모님, 뭘 좀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사진을 보낼 테니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핸드폰을 확인하려는 찰나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어요. 산모가 순산을 했다며 건강한 손주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저는 부둥켜 안고 좋아했어요. 잠시 뒤 며느리는 입원실로 옮겼어요. 수고했다. 진짜 수고했어. 아가랑 앞으로 우리 더 잘 살아보자. 저는 수고한 며느리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렸어요. 출산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게다가 30대 후반이라 더더욱 그렇고요. 저는 아들과 함께 신상아실로 갔어요. 유리창 너머로 간호사가 저희 손주를 보여주더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애가 예쁘긴 한데 뭔가 한국애 같아 보이진 않았거든요. 물론 피부색은 저와 같았어요. 그래도 분명히 뭔가 이상했죠. 엄마, 우리 와이프 닮아서 애기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나중에 크면 영화배우도 시켜야겠어요. 그때 아기가 한쪽 눈을 살짝 뜨더군요. 전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아기의 눈 색깔이 글쎄 파란색인 거예요. 제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요. 저희 아들도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석훈아, 애 눈 색깔이 왜 저렇니? 컬러 렌즈를 낀 것처럼 왜 파랗니? 그 순간 흥신소에서 연락이 온 게 생각났어요. 서둘러 핸드폰을 열어 확인을 했더니 맙소사,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흥신소에서 보낸 사진에는 갈색 머리 파란 눈에 백인과 부둥켜 안고 뽀뽀를 하는 며느리가 찍혀있지 뭐예요. 최근 사진은 아니고 흥신소에서 인터넷을 뒤져 예전 사진들을 겨우 찾은 거라더군요. 알아보니 둘의 관계는 꽤 진했다더군요. 저희 아들을 만날 때에도 둘의 관계는 끝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며느리가 사라진 3개월간 그 외국인의 SNS 사진에 며느리 사진이 올라와 있었고요. 모텔을 빌려 둘만의 파티를 한 것 같았죠.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흥신소에서도 힘들게 알아냈다 하더군요. 그제서야 며느리가 건물을 빨리 달라고 왜 떼를 썼는지 알겠더군요. 전 아들을 데리고 근처 카페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흥신소에서 받은 사진들을 하나하나 모두 보여주었죠. 그럴 리가 없어요. 수연이가 얼마나 착한 애인데. 처음엔 혼란스러워하던 아들은 이내 정신을 차리고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생각해도 며느리가 낳은 아이는 서양인 피가 섞인 게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인이 파란 눈이라니 말도 안 되죠. 전 며느리가 몸을 푼 지 얼마 안 됐으니 퇴원하면 정리하라고 했어요. 아들은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엄마, 내가 수연이를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그럼 넌 남의 새끼를 키우겠단 거니? 한국인이면 또 몰라. 외국인이다. 그뿐이니? 걔들 관계 끝난 거 아니야. 건물 받아 챙겨서 그놈이랑 도망칠지도 몰라. 그래도 수연이 타령만 할래? 아들은 그제야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길로 평소 알고 지내던 변호사를 찾아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상담을 했어요. 그리곤 집에 돌아와 그대로 뻗었죠. 며느리는 자신의 외도가 들통난 걸 알았는지 연락도 없더군요. 저는 그렇게 아들 내외가 이혼을 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원한 며느리가 집으로 왔더라고요. 내 아들을 앞장 세우고 말이죠. 어머니, 왜 약속한 건물 안 주세요? 뭐?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지는 못할 망정. 이게 무슨 행패야? 어머니가 약속 안 지키시면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사기로 고소할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더군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본 며느리는 제가 겁을 먹었다고 생각했나 봐요. 어머니가 아들 낳기만 하면 건물 주신다고 했잖아요.
자기도 들었지? 호구 같은 제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30년 넘게 키운 제 아들이 이렇게 저를 배신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어요. 그 순간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군요. 그게 우리 집 핏줄이니? 어디서 남의 애를 낳고도 큰 소리를 쳐? 그게 뭐가 중요하나요? 입양도 많이 하는 세상인데요. 그리고 남편이 우리 아기 친자식처럼 키운댔어요. 그치 자기야?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잠시 뒤 변호사가 집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에게 어떤 유산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해주었죠. 앞으로 너도 내 아들 아니다. 너희들한테 내 돈 10원 한 장도 안 줘. 다 쓰고 죽을 거고 행여 남은 재산은 사회에 다 환원할 테니 그리 알아라. 이제 보지 말자. 제 말에 아들 내외는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그리고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는지 무릎을 꿇고 빌었죠. 하지만 그런다고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전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른다고 소리쳤죠. 결국 저는 아들 내외와 연을 끊었어요. 그 이후로도 몇 번 아들 내외가 찾아와 문을 두드리긴 했습니다만 저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이제 아들 얼굴도 보기 싫더군요. 그 기집애한테 홀랑 넘어가서 자기 삶을 버린 자식이잖아요. 지 애미 생각도 않고요.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저는 혼자 잘 살고 있어요. 저를 위해 사치도 많이 부리고 있고요. 어차피 누구한테 남겨줄 것도 아닌데 왜 그리 아끼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아들 내외 소식도 들을 수 있었어요. 며느리는 평소에도 사치가 심했는데 제가 준 생활비가 뚝 끊기자 카드를 쓰고 다녔다나 봐요. 그 때문에 결국 집도 넘어갔다더군요. 코딱지만한 반지하 원룸에서 지내다가 현재는 처가에 들어갔다네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혼은 하지 않은 것 같더군요. 남의 새끼를 키우고 사는 아들을 생각하면 이따금 속이 쓰려요. 하지만 이게 다 지 업보다 생각하려고요. 여자 얼굴만 그리 따지더니 잘 된 거죠. 시간이 지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잘못을 뉘우친다면 그때는 한번 생각해볼까 합니다. 그래도 천륜이니까요. 자식 반듯하게 자식 농사 잘 지으신 부모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살짜리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저는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아들 옆에 꼭 붙어서 아기 때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싶지만 현실이 그걸 막네요. 아무래도 남편 혼자 보리로는 버거워서 제가 같이 벌기로 했거든요. 아들이 아직 너무 어려서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마음에 걸렸는데 다행히 어머니들께서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양가 어머니들이냐고요? 아니요. 저에게는 엄마가 2분이 계세요. 한 분은 낳아주신 엄마고 다른 한 분은 길러주신 엄마죠. 저는 2분 다 그냥 엄마라고 불러요. 그건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저에게는 친정아빠가 없어요. 돌아가신 건 아니고 연을 끊고 살고 있죠. 솔직히 아빠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아요. 좋은 기억이 하나도 없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빠에 대한 기억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기억들 뿐이에요. 그런 기억을 안겨준 아빠와는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요. 제 어린 시절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그런 가정에 태어난 게 잘못은 아닌데 마치 제 잘못인 것처럼 살아야 했어요. 저희 아빠와 엄마는 중매로 결혼했어요. 외갓집이 가난해서 입 하나 줄이려고 거의 팔려오듯 결혼을 하셨대요. 친정이 기우니 엄마는 매운 시집살이를 해야 했고 친할머니는 늘 저희 엄마를 쥐잡듯 하며 사셨죠. 가난한 집구석에서 구제해 주었으면 밥값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요. 엄마가 해놓은 집안일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손찌검도 하셨대요. 그러는 동안 아빠는 뭘 했냐고요? 남일 보듯 나몰라라 했다더군요. 처음부터 사랑 없는 결혼이었으니까요. 친할머니는 손자는 보고 죽어야겠다시며 아빠를 압박했고 그런 손주 타령이 지겨워서 중매 자리에 나선 거였죠. 당시 아빠는 다니던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술을 달고 살았고 술을 마시면
어김없이 엄마한테 행패를 부리셨고요. 물건을 던지고 소리 지르고 욕하면서 엄마한테 너는 아들 낳으라고 데려온 거라고 폭언을 일삼으셨대요. 엄마는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여기서 도망치거나 이혼을 해도 갈 곳이 없어서 참고 살 수밖에 없었죠. 가난한 친정에 가봤자 입만 늘어났다고 불만 말고는 들을 게 없으니까요. 그저 묵묵히 참으며 견디는 것 외에는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오죽하면 장보러 집 밖에 나가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회상할까요? 엄마의 시집살이는 맵고 서러웠죠. 그러다 결혼 후 1년 뒤 엄마는 저를 임신했어요. 임신 기간 내내 친할머니는 온갖 한약과 보약을 구해다 엄마한테 강제로 먹였고 아들 낳는데 좋다며 비린 잉어즈까지도 억지로 먹이셨어요. 이걸 먹어야 아들이 나온단다. 네가 아들이라도 낳아야 쓸모가 있지. 라고 하시며 기어이 다 삼키게 하셨대요. 그러나 그렇게 고된 임신기간을 견디고 나온 아이는 딸이었어요. 바로 저죠. 엄마는 저를 보고 너무 행복했지만 반면 친할머니와 아빠한테는 딸인 저는 그저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었어요. 그러니 산후조리나 제대로 해줬겠어요. 그렇다고 친정집으로 갈 수도 없었죠. 형편도 형편이지만 눈칫밥이나 안 먹으면 다행이었으니까요. 할 수 없이 엄마는 가정부 일을 하면서 연을 맺은 분의 도움으로 남의 집에서 산후조리를 해야 했어요. 고작해야 열흘 남짓이었지만요. 그곳에서도 마냥 있을 수만은 없었거든요. 간신히 몸을 추스르자마자 집으로 돌아온 엄마를 기다린 건 더욱 따갑고 고된 시집살이였어요. 재구실도 못하는 것 이라는 말을 들으며 구박을 받게 된 거죠. 저는 기억을 못하지만 친할머니는 제가 울기라도 하면 발로 저를 툭툭 치면서 그만 울라고 윽박지르셨대요. 엄마는 저를 감추기에 바빴고요. 그나마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나서부턴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짓은 멈췄대요. 하지만 친할머니한테 엄마는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여전히 죄인이었죠. 100일이나 돌잔치는 당연히 못했어요. 그나마 돌 때는 엄마가 몰래 떡을 사다가 상을 차려서 기념을 해주셨어요. 그때 사진이 남아있긴 한데 제가 봐도 초라한 돌상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친할머니 구박은 더욱 심해졌고 더는 견딜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어보니 엄마가 결혼 전에 살았던 동네 아주머니셨어요. 엄마는 반가운 마음에 어쩐 일이냐고 물었고 아줌마는 엄마를 원망하는 말을 하셨대요. 네 엄마가 널 그렇게 보고 싶어 했는데 아무리 내다 팔듯 시집을 보냈다지만 어쩜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분명히 네 시댁에 연락해서 전했는데 어떻게 코빼기도 안 비추니? 장례 마치도록 연락도 없길래 참다 못해 내가 찾아온 거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곤 주저앉고 말았어요. 엄마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전 몰랐어요. 엄마가 그렇게 됐다는 건 들은 적도 없다고요. 그때 마침 친할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친할머니는 아주머니를 빤히 쳐다봤죠. 저 일주일 전에 여기로 전화했던 사람입니다. 이 집 며느리 친정엄마 부고 전한 사람이요. 기억하시죠? 기억납니다. 왜? 장례 치르는데 안 왔다고 쫓아온 겁니까? 그 일이라면 돌아가세요. 시집 오면 출가 외인인데 지 서방 챙기고 집안일 하기도 바쁜 애를 왜 찾아요? 그래서 내가 말 안 했습니다. 이런 건 사돈도 이해할 겁니다. 그러면서 글쎄 태연하게 말하더래요. 아줌마는 당황해서 세상에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고 소리치셨죠. 아니, 그렇다고 딸이 지 부모 상도 못 치르게 하는 건 무슨 법도예요? 친정에 한 번도 안 보내주고 부려먹더니 이젠 지 부모 장례도 못 치르게 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러자 친할머니는 여기서 계속 행패 부리면 경찰을 부를 거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아주머니는 아무 말 없이 멍하게 앉아있는 엄마 손을 잡고 그러셨죠. 세상에 어쩌다 저런 못돼 먹은 년들 시어미로 만나서 어쩌니. 그리고는 엄마를 안아주셨대요. 엄마는 아주머니를 끌어안고 한참을 서럽게 울어야 했죠. 복 달아나니까 울려거든 나가서 울어. 친할머니의 호통에 엄마는 울음을 닦았어요. 그리고는 친정엄마 산소에 간다며 아주머니를 따라 나섰죠. 그 후로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친할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집에다가 혹 하나 떨어뜨리고 지만 살겠다고 도망갔네.
엄마가 집을 나가자 친할머니는 고작 5살인 저를 보며 소리치셨어요. 아빠 역시 이런 상황이 당황스러웠죠.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저는 엄마가 받던 구박을 고스란히 받으며 살아야 했어요. 할머니는 엄마가 떠나자마자 바로 아빠의 재혼을 독촉하셨어요. 여자들 사진을 들고 와 선을 보라고 닥달하셨죠. 네 애미가 지금 이 나이에 저것들 본다고 뼈가 빠진다. 애 키울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겠냐. 당신이 저를 돌본 게 뭐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지 참 어이가 없었죠. 아무튼 아빠는 제가 7살 때 재혼을 하셨어요. 새엄마도 가난한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니, 더 심했어요.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하나뿐인 언니는 다른 곳으로 시집가서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새엄마도 저희 엄마와 다르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시집살이 당하고 아들 낳으란 구박을 들었죠. 아빠도 마찬가지였고요. 새엄마는 고된 집안일을 하면서도 저를 사랑으로 돌봐주셨어요. 처음 만나던 날부터 따뜻하게 안아주셨죠. 처음에는 새엄마가 어색했어요. 그때까지도 친엄마의 기억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가 둘이라는 사실이 혼란스러웠거든요. 새엄마는 그런 제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제가 마음을 열기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런 새엄마의 모습에 저는 조금씩 마음을 열 수 있었고 8살이 되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는 자연스럽게 엄마라고 부르며 여느 집 엄마와 딸 같은 사이가 되었어요. 돌이켜보면 친할머니의 괴팍한 행동과 아빠의 냉담한 태도로 인해 버티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새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빠는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제 친엄마한테 그랬던 것처럼 새엄마한테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어요. 또 다시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날이었죠. 새벽녘에 엄마가 저를 흔들어 깨웠어요. 새영아, 일어나서 얼른 옷 입어.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엄마는 이미 옷을 다 입고 계셨고 저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옷을 챙겨 입었어요. 엄마는 그 사이에 큰 가방에 제 옷과 책을 챙기셨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잡고 발소리를 죽여 밖으로 나갔어요. 한참을 걷다가 으슥한 골목에 있던 여관에 닿았고 그곳에서 엄마와 저는 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엄마 손에 이끌려 버스 터미널로 가서 고속버스를 타게 되었죠. 전 어디 가는 거냐고 물었어요. 이제 엄마랑 세영이랑 둘이서만 살 거야. 그러니까 엄마 손 놓치면 안 돼. 그 말에 놀라기는 했지만 솔직히 좋았어요. 늘 괴롭히고 폭언만 일삼던 친할머니와 툭하면 술을 먹고 와서는 엄마를 때리는 아빠를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간 곳은 지방 어느 동네였어요. 고급스러운 2층 주택 앞에 도착하자 엄마가 초인종을 눌렀고 우아하게 생긴 아줌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날부터 우린 그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며칠이 지난 뒤 엄마는 어떻게 된 일인지 말해주었어요. 아빠 회사가 결국 부도가 나서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다고 했어요. 아빠는 그 사실을 집에 말도 안 하고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우연히 아빠 동료와 통화하는 걸 엿듣게 됐고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의 실직으로 인해 아빠의 폭력과 할머니의 괴롭힘은 더 심해질 게 분명했어요. 엄마가 더 참을 수가 없어서 염치가 없지만 여기 사는 분께 부탁을 드렸어. 엄마는 중학교 친구를 통해 가정부 일을 얻으셨다고 했어요. 저와 엄마를 맞아주신 바로 이 집 사모님이었죠. 다행히 그 집 사람들은 좋은 분들이어서 우리 모녀는 지금까지 지옥 같은 생활을 벗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며 가정부 딸이란 소리를 들으며 놀림을 받았지만 그래도 친가에서 살던 때를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엄마는 오로지 저 하나 잘 키우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셨어요. 마치 자신이 낳은 자식처럼 키우셨죠. 엄마한테는 이제 너밖에 없어. 엄마가 종종 했던 말이에요. 저에게도 엄마뿐이었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함께 살아갔어요. 엄마가 일하시는 집 사모님은 마음이 좋으신 분이셔서 제가 학교 다닐 때 필요한 학용품이나 옷가지들도 사주시곤 했어요. 그 집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해외로 유학을 떠나서 집에는 사모님과 사장님 뿐이었죠. 사장님이 출근하시면
사모님은 혼자 집에 계셨는데 적적하신지 종종 저와 함께 놀아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고등학교까지 무난히 잘 다닐 수 있었어요. 사실 성적은 대학에 갈 성적이 나왔어요. 하지만 일찌감치 대학은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가 열심히 일하면 너 대학은 보낼 수 있어. 그러니까 대학 가라. 응? 엄마는 제게 대학에 가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대학엔 미련이 없다고 빨리 취업해서 돈을 벌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정말 대학에 미련이 없기도 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얼마 뒤 저는 20살이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 모녀는 10년 넘게 살았던 사모님 댁을 나와 이사를 했죠. 그동안 모은 돈으로 낡고 작기는 하지만 우리 모녀가 살 빌라를 구했거든요. 사모님은 무척 섭섭해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축하해 주셨어요. 우리 모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잘 아시니까요. 이사를 한 날 엄마와 저는 짜장면도 시켜 먹고 케이크를 사다가 이사 기념 축하도 했어요. 이제부터 진짜 둘이 살게 되었으니 남들처럼 한번 잘 살아보자고 다짐도 했죠. 이후 저는 취직을 해서 회사에 다니게 되었어요. 엄마도 집만 나왔을 뿐이지 사모님 댁 일은 계속 하셨고요. 그리고 저는 일한 지 3년이 되던 해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연애를 하게 됐고 2년 정도 연애를 하고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도 고민도 많았죠. 남편과는 학벌도 그렇고 집안 사정도 차이가 엄청났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고졸 출신에 돈도 없고 새엄마와 도망쳐 사는 처지니까요. 그런데 무슨 운인지 제가 정말 좋은 시댁을 만났지 뭐예요. 상견례 자리에서 시어머님은 저희 집 사정을 깔보기보다는 오히려 그동안 고생 많았겠다며 위로해 주셨어요. 저희 엄마한테 존경스러운 어머니라며 이런 분과 사돈을 맺게 되어 오히려 영광이라고 하셨죠. 정성스럽게 키운 딸을 보내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뭐 들려 보내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그냥 새형이 하나면 됩니다. 혼수랑 예단도 마다하시며 몸만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의 말에 저희 엄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고 죄송하다고요. 좋은 시부모님 덕에 저와 남편은 걱정 없이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잡고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하루는 엄마와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게 되었어요. 제 웨딩드레스를 보고 남편 예복도 예약할 예정이었거든요. 엄마와 수다를 떨면서 웨딩드레스를 둘러보는데 어디선가 소란소란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와 동시에 그 방향을 돌아보니 어느 가족이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족 구성이 조금 이상했어요. 중년 부부와 그의 딸로 보이는 제 또래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저희 엄마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가 한 명 더 있었죠. 아 진짜 왜 데리고 와서는 짜증나게! 젊은 여자가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진정해. 그냥 가방 들어주는 사람이다 생각하고 네가 참아. 중년 여자가 달래더라고요. 그 옆에 다른 여자는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제 귀를 때리는 소리가 들린 것. 일단 밥부터 먹고 오자. 그 목소리는 분명 아빠 목소리였어요. 엄마도 알아챘는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우리는 그쪽으로 다가갔어요. 가까이 가보니 중년 남자는 다름 아닌 아빠더군요. 엄마와 저는 너무 놀라서 뒷걸음질을 치려는데 하필 그때 아빠랑 눈이 마주치고 말았어요. 아빠는 놀란 저를 보다가 제 뒤에 있는 엄마를 발견하곤 눈이 커지더군요. 시간이 흘러 저는 못 알아봤지만 엄마는 한눈에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때였죠. 옆에서 젊은 여자가 누군데 그러냐고 묻더군요.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가고 또 재혼을 한 모양이었어요. 이번에도 딸 낳아서 저 정도로 잘 키우고 사는 걸 보니 신기하더군요. 순간 저도 모르게 용기가 났어요. 축하드려요. 3번 결혼하셔서 겨우 운명 찾으신 것 같네요. 그 말에 아빠는 당황했고 옆에 두 여자도 덩달아 당황하더라고요. 유일하게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옆에서 초라하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저희 엄마 연배의 여자뿐이었어요. 그 여자는 당황하는 대신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이내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 모습에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를 버리고 떠난 제 친모였으니까요. 친엄마는 저를 보자 세영아 라고 부르곤 저를 와라 껴안았어요.
저는 그저 멍하게 서 있을 뿐이었죠. 제가 정신을 차린 건 옆에서 들려오는 짜증스러운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아, 뭐야. 드레스 보러 와서 쪽팔리게. 젊은 여자의 말에 저는 정신이 들었어요.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요? 그쪽보다 나이도 많으신 분한테. 그쪽은 가정교육을 그따위로 받고 자랐나 보죠? 그랬더니 젊은 여자가 발끈하더군요. 아빠는 주변 눈치를 보더니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며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뿌리치고 아빠를 밀치며 말했죠. 함부로 내 몸에 손대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러는 건데요? 창피하긴 한가 보죠? 그러게 인생을 왜 그따위로 사셨대요? 창피한 줄 알면 제대로 살았어야지. 젊은 여자와 그녀의 엄마는 아빠를 노려보며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이러냐고 따져 물었어요. 아빠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중에 얘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왜요? 나중에 무슨 거짓말 하려고? 그냥 여기서 말하세요. 저 이 사람 딸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이 구박하는 이 여자는 제 친엄마고요. 제 옆에 있는 이분은 아빠의 둘째 부인, 제 새엄마예요. 보다시피 이 사람 부인이 여럿이에요. 툭 하면 술 먹고 부인을 두들겨 패고 살아서 제 친모도 새엄마도 이 남자 피해 도망쳐서 살았어요. 저희 엄마가 어떻게 다시 이 사람이랑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말에 젊은 여자와 그녀의 모친은 충격을 받았는지 얼른 가방을 들고 샵을 나가버렸어요. 아빠는 한숨을 푹푹 쉬며 죽일 듯 저를 노려봤죠. 너 꼭 이렇게 해야 속이 시원하냐? 막말로 내가 널 버렸냐? 네가 날 버리고 네 새엄마랑 야반도주 한 거잖아. 근데 왜 내 탓을 해? 버르장머리 없는 자식 같으니라고. 버르장머리요? 당신이 그런 말 할 자격이 있긴 하고요. 맞아요. 저 제 발로 나갔어요. 왠지 알아요? 안 그럼 당신한테 맞아 죽는 엄마 보게 생겼으니까요. 당신 엄마나 당신이나 인간들 아니잖아. 인간이라면 그러고 살 수 없는 거잖아. 창피한 줄 알고 사세요. 그 길로 저는 엄마를 데리고 나갔어요. 씩씩거리며 걸어가는데 뒤에서 누가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친엄마였어요. 솔직히 전 친엄마에 대한 감정도 좋지 않았어요. 어쨌든 절 버렸으니까요. 친엄마는 당신 얘기 좀 들어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했어요. 그러기 싫다고 매몰차게 끊어내는데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일단 얘기는 들어보자고 절 설득하셨죠. 엄마의 말에 저는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요. 우리는 근처 조용한 곳으로 갔어요. 차분히 앉아서 친엄마한테 모든 사정을 들을 수 있었죠. 엄마랑 제가 집을 나간 지 1년 정도 지났을까? 친엄마는 7년 만에 집을 찾아갔대요. 일을 구한 상황이었고 이제 돈도 버니까 절 데리고 가려고 말이죠. 그렇게 도망간 거 너한테는 정말 면목이 없다. 죽을 죄라는 거 알아. 그래도 언젠가 꼭 널 데려오려고 했어. 친엄마는 울면서 그러더군요. 하지만 정작 집에 가보니 저는 없었고 2번의 결혼 실패와 실직으로 망나니가 된 아빠는 친엄마를 보자 붙잡고 놔주지 않았대요. 그렇게 반강제적으로 아빠와 재결합을 하게 된 거죠. 또 다시 힘겨운 생활이 시작된 거죠. 여전히 아빠는 술만 먹으면 엄마를 팼고 친할머니의 표독스런 시집살이도 여전했죠. 다행히 얼마 뒤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구박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다더군요. 대신 아빠가 여자들을 끼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애인들에게 돈을 다 퍼주고 엄마를 애인들의 하녀처럼 부리기 시작한 거죠. 현재 만나는 애인은 이혼녀였더군요. 아까 그 젊은 여자의 엄마죠. 엄마 바보야? 옛날처럼 도망이라도 치지 왜 그러고 살아? 저는 울면서 소리쳤어요. 언젠가 세영이 네가 다시 그 집으로 돌아올지 몰라서 그래서 있었어. 그 말을 듣자 새엄마는 친엄마를 꼭 끌어안으셨어요. 한 남자로 인해 힘든 시간을 살아온 두 여자는 한참을 끌어안고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얼마 뒤 저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아빠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엄마를 데리고 나왔죠. 시댁에서 도와주신 덕분이었어요. 시아버님이 변호사를 구해주셨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친엄마와 아빠의 이혼 절차를 밟았고 그동안 두 엄마들한테 폭력을 휘두른 것도 소송을 걸어 법정 싸움을 시작했어요. 먼저 친엄마의 이혼 소송이 완료됐고 이혼이 확정됐어요. 얼마 뒤 두 엄마에 대한 폭행 및 감금에 대한 소송도 판결이 났어요. 아빠는 두 엄마한테 위자료와 배상금을 물게 되었죠. 그러자 아빠는
전전긍긍하며 애인이란 여자한테 도움을 청했지만 애인은 그날 이후 아빠한테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며 연락하지 말라고 문전박대를 했다더군요. 아빠는 돈도 다 잃고 철저히 혼자 남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두 엄마를 모시고 결혼식을 올렸어요. 지금은 제 아들의 할머니로 더없이 행복하게 살고 계시죠. 두 분은 마치 친자매처럼 사이가 얼마나 돈독한지 몰라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고생을 했던 두 엄마는 서로의 상처를 보다듬으며 그렇게 살고 계세요. 덕분에 저는 암흑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온전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었어요.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한스러운 인생을 사셨지만 저 하나 지켜내기 위해서 두 엄마가 제게 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두 분의 딸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해요. 저 행복할게요.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